조선 후기에 새로운 학문 실학이 등장했습니다. 실학자들 사이에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들이 왜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 역사 이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실학을 꽃피운 학자 정약용에 대해 집중 탐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이뉴스의 최연치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리학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에서는 기술이나 과학을 천시하고 지나치게 예의와 도리만을 따져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학문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학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도 폭넓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실학이 어떠한 학문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의 땅을 일부 지주가 소유하고 있어서 대다수 백성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모내기와 같은 농업기술의 발달로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자 일부 백성들은 땅을 빌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탐관 오리들이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등 횡포를 부려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신하들은 붕당을 만들어 대립하고 학자들은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론과 예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의 실자는 실사구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실사구시는 실질적인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란 뜻으로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연구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시 조선에는 다양한 서양 문물이 들어와 있었는데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자명종이나 천리경 같은 서양 문물은 실학의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학자들은 사물을 하나의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세심히 관찰했으며 이 과정에서 터득한 원리로 실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했는데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정약전의 경우 우리나라의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을 연구해 자산 어보를 지필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고요. 또 이중화는 택리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단순한 지리책이 아니라 우리 국토 곳곳을 누비며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각 지방의 자연 환경, 경제 활동, 풍속, 인심 등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실학자들 중에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의 문제점을 개혁해야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농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들을 중농학파라고 부릅니다. 유영원, 이익, 정약용과 같은 학자들이 이에 속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정작 자기 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의 토지는 거대한 규모로 늘어가고 가난한 자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토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유형원은 그가 쓴 책 반계수록에서 새로운 토지 제도를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토지를 나라의 땅으로 한 다음에 그 땅을 관리와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균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 유형원이 주장한 토지 제도를 균등하게 나눠준다 해서
균전제라고 합니다. 이익도 농민들에게 대대로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지급받은 토지는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토지는 갖고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매매의 제한을 주장했기에 이익이 주장한 토지 제도를 한전제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은 정약용은 토지를 개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마을 단위로 공동 농장을 만들어 백성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얻은 수확물은 일한 만큼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마을 단위로 토지를 소유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약용이 주장한 토지 제도는 마을 여자를 써 여전제라고 합니다. 이렇듯 중농학파 실학자들이 주장한 토지 개혁에 대한 방법은 각각 달랐지만 대부분 농촌에 살면서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며 백성들의 편에 선 개혁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토지 제도의 개혁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킬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정약용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신분제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정약용을 실학의 꽃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가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 결실을 얻고 또한 실학을 집대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학자 정약용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제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적부터 매우 영특했습니다. 4살 때 천자문을 떼고 7살 때 한시를 썼는데요. 앞에 작은 산이 뒤에 큰 산을 가리네. 이는 멀고 가까움이 달라서라네. 10살 이전에 쓴 시를 모아 산미집이란 시집을 냈습니다. 산미집의 산미는 세 개의 눈썹이란 뜻인데요. 어릴 적 천연두를 앓은 정약용은 오른쪽 눈썹에 자국이 남아 눈썹이 3개로 보였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28세에 과거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오르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33살 때는 정조의 명으로 암행어사가 되어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탐관오리를 벌하고 향교를 빼앗아 자기 집안의 묘지로 쓰는 경기도 관찰사 소영보의 죄를 밝혀내기도 했죠. 정약용은 정조의 명에 따라 수원 화성의 설계를 맡았으며 정조가 화성을 행차할 때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기도설이란 책을 보고 거중기를 만들어 화성 건설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약용은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는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승승장구하던 정약용은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는 정약용이 실학을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정약용은 유배지인 강진에 차가 많이 난다 해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짓고 공부방을 지어 다산초당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며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귀양에서 돌아오던 시기를 전후해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명절을 저술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추대하듯이 천자도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못되면 그를 추대하는 사람들이 의논하여 천자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백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아랫사람이 통치자를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민주주의보다도 더 이상적인 정치 사상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주장이었습니다. 올바른 수령의 태도에 대해 저술한 목민심서에는 자신이 경험한 관리들의 악행이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요. 당시 관리들은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백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주는 부자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가난한 백성에게는 부자가 내야 할 세금까지 부과해 백성들의 고충을 가중시켰습니다. 해서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이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고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 유표와 함께 형벌의 개선책을 제시한 흠흠신서는 정약용의 3대 저술로 손꼽히는데요. 정약용은 그 외에도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정약용은 1836년 74세의 나이로 고향인 마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목격한 그는 평생토록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 학문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그리하여 조선을 대표하는 실학자로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조선에서 실학자들이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주장하는 동안 유럽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사회 개혁을 하자는 계몽주의 사상이 유행했는데요. 오늘 나라방 뉴스에서는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유럽은 왕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왕정 시기였는데요.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루소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지금은 사슬에 묶여 있다며 자연으로 돌아가라. 즉 인간이 자연 상태의 자유로움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책 에밀에서도 아이들은 아직 순수한 자연성을 잃지 않았다며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입식 교육을 반대하고 신체놀이나 인성교육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교육법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현대 교육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는 사회계약론이란 책을 통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신분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봉건적 지배질서를 공격하고 시민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루소의 저서는 당시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금서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는 정부의 탄압에 쫓겨 도망 다니다가 방랑자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사상은 시민혁명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는데요. 그가 사망한 지 11년 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조선 후기 새로운 학문인 실학과 실학자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학자들은 백성이 잘 사는 나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직에 나가 그 뜻을 펼치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한 사상은 소중한 학문으로 남아 오늘날에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 이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